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동욱 의원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감장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상대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지저분합니다. 참고로 21대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신동욱 의원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오면 항상 동료 의원의 발언만 틀어놓고 아마 기자회에서 그랬나 본데 계속 동료 의원 발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당의 최고위원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안 됐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좀 정신 차리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 동료 의원의 발언이 어땠다, 상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법사위에서 법적인 논쟁을 할 자신이 없으면 빠지세요.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언론 보도하시지 뉴스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특검 수사 받으러 다니세요. 특검 조사 이미 받아 오셨죠? 받고 오셨죠? 제대로 수사 받고 다니시고 특검 수사 대상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법사위에 있지 말고 좀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로 돌아가세요. 뉴스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들 마음껏 비판하세요. 거기 가서. 여기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자기 얘기를 하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여기 와서. 준비한 거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건 얘기만 하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지금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윤석열 검찰의 가혹수사의 수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 가혹했던 내란 정권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발언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백불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2025년 2월 11일 신동욱 의원님이 지금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2025년 2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일방적으로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극우, 윤호개인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합니까? 이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 없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무슨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소설이냐고!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답변을 하세요. 그럼 해명을 하시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했는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맞는지 반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반성을 하셔야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시면서 왜 조이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정권의 저 내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검찰의 가혹 수사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누구를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니 왜 제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발음하려고 왜 떠듭니까? 국힘의원님들은 네, 박균택 의원님 그냥 방송은 나가니까 진행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시간 좀 넣어주십시오. 네, 우리 넣어주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윤리감사관님, 예.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립니다. 지기현 판사 감사 진행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찰 결과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술접대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에는 술집에 가서 그 유흥주점일 텐데 거기 가서 2잔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시에 바꿨던 핸드폰을 석 달 만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그 관련자 지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가 윤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된 진술에 따라서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기현 판사 스스로가 3번에 걸쳐서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상태, 예. 현재 나온 증거 하에서는 예, 징계 사유를 알겠습니다. 판정하기 예, 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더 정확한 결론 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원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법원에서 첫 판결 나온 게 겨우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40분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사제폭탄이 조하겠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했던 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니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 6개월간 59건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양영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관여심만은 없지만 좀 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하고 또 공공기관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양형 기준을 엄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건전한 상식을 재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를 접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하지만 어떤 그 양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 이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법조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 국민의 법상식과 재판에서의 정해진 양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종종 듣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가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규범적으로만 양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판 현장에서 현재 어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양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규범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중협박죄 같은 것도 아직은 그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양형의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적정한 양형이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되는지, 피해자 구조의 문제라든가 피의자의 뭐 감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기를, 기준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선고되어 있는 형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편차를 줄이는 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지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먼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와 같은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조금 이건 역시도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그리고 또 빈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보면은 잠정 조치 그 4호 결정률이 평균 그 44%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제시가 돼 있지만은 그 실형 선고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가 선고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적 기능 이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좀 적극적으로 좀 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임무가 될 텐데, 국민의 기본적 양형에 관련된 법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양형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질의 순서 되겠습니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실망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자,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4월 22일 날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이제 접수가 되었고 또 이 사건은 7조 1항에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 말씀드린 누가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했죠? 처음부터 법적인 성격이 전압 사건으로 그러니까 누가 전압 사건으로 했냐고요? 아까 읽으셨는데 누가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하죠? 서부에 배당됐는데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할 때는 조희대가 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전압 사건으로 했다고 한 건 누가 전압 사건으로 한 요 거예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재판하시면서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판사로 재판을 하세요. 당신 거를. 자신에게 온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갖고 있는 사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전압 사건은 모든 대법관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이거 빨리 파기환송시키자 이러고 모의했다는 이야기라고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대법관이시죠? 예. 대법관인데 그렇게 사건이 올라왔는데 그 사건이 오자마자 무죄난 사건을 답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보신 적 있어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개인적으로 없지요 그런 경험이.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한민국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직위원 예. 최진수 감사관님 판사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저는 지금 형사 사건을 한 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그런 직위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직위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직위원이 화면 틀어주세요. 룸사롱을 갔답니다. 변호사의 접대를 받아서. 룸사롱에 가서 사진은 찍고 술은 안 마셔요? 그리고 술도 먹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윤리감사관께서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그 룸살롱 가보셨어요? 판사가 저런 제보가 나와서 온 세상이 들썩거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 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조사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런데 윤리감사관께서는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직위원이 핸드폰을 몇 번 바꿨어요. 윤석열이 구속을 취소 청구한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그리고 윤석열을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보세요.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바꾸고요. 새벽에 또다시 교체돼요. 제가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저거는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다시 자기 핸드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희들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방법의 그 주된 방법이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진술 청취가 주된 재판할 때 살인범이 나와요. 살인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쫓아가다 살인했는지 알으려면 그 사람 말만 듣고 끝내세요? 너 가보니까 안 그랬어? 이러고 말 듣고 끝내요? 재판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휴대폰 변경이랄지 휴대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죠. 몰랐죠?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적했어요? 이 핸드폰이 바뀐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정도 이거는 통신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와요. 그럼 법원에서는 통신자료 요구하지 못하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자 보세요. 이 경우 재판의 경우에만 자료 요청. 자, 이게 조용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자꾸 끼어들어요?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고 변호사에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거기 계신 모든 판사들께 내가 물어볼게요. 변호사한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1. 그레이스에서 그리고 2. 샤르망에서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법원은 누가 대법원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정말 감사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공수처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줬어요? 공수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표목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재판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징계해야죠. 재판 맡기지 말아야죠. 윤석열 재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서는 애기 보러 갈까? 보셨어요? 자,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애기 보러 갈까?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2차는 슥 애기 보러 갈까? 저 판사 그대로 둡니까? 이게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 판사들이 누굽니까? 저 판사들 땡땡 여경은 카톡 대화의 변호사랑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두둔하는 국힘의 신동욱은 뭐예요? 아니 이 카톡을 두둔하는 신동욱은 뭡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더니 이 카톡을 두둔해요. 야, 정말 내가 깜짝 놀란 일이에요. 제가 법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독립적으로 하시려면 스스로 아픈 거는 드러내셔야 합니다. 스스로 아닌 것은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만 껌뻑이시면서 저희는 핸드폰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법원을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조의대 직결 안 된다. 애기 보러 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만하세요. 애기 보러 가자. 그만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이 교체됐다는 걸 알려줬다면 거기서 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벌써 다 내놨잖아요. 핸드폰 교체됐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추적해줘야지 여러분을 믿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감싸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을 국민들은 하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애기도 보러 가야 되고 그게 뭡니까?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이런 게 들키지 않았으면 몰라요. 들켰잖아요. 그럼 정리하셔야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여모 부장의 경우에는 10월 3일에 그 언론에서 처음으로 비리 의혹이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여 부장에게 진술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여 부장이 10월 3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해요.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김성환님 어떻든 잘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윤리감사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실 확인에 이제 막 착수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네, 서영교 의원님 그냥 수고하셨고요. 꼼꼼하게 윤리감사관님, 예.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국회에서 저렇게 서영교 의원이나 그 전에 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김용민 의원님, 또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 아까 윤모, 이모 변호사 등과 진술이 일치한다 했는데 아까 그 김기표 의원, 박균택 의원님이었나요? 이미 해당 그 의심 대상자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이 3번이나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진술과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리관사감실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것을 이 감사관실이 감사를 허술하게 했다를 인정을 하시고 제대로 감사하시겠다 하셔야지만 사법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러면 강제 수사에 맡길 거면은 뭐 하러 윤리감사관실은 운영합니까? 왜 국록을 축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거기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지금 면죄부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수사 기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면 윤리감사관실은 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무 기능도 못 하고요. 예,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은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리감사실에서도 이제 감사위원회 회부했지만 저도 그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위원회 회부해서 절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날 그 면죄부를 발표하는 그날 바로 이 이모 변호사와 절친이라고 알려진 그 제보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구체적으로 제보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같이 동석했던 이모 변호사가 이 밥줄이 걸려 있는 관계로 지귀현 부장판사 편하게 진술을 바꿔준 거죠. 그러나 이미 건넸던 제보자한테 건넸던 카톡이나 증거 사진 또 그 증거 사진과 가르쳐준 주소에 그레이스와 샤르망이라는 주소가 일치하는 사진에 나온 배경 화면과 똑같은 술집이 현존한다는 것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미 여러 달 전에 확인해서 그 자체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답변이고 아무 의지가 없다면 과연 사법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정 능력조차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법 신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윤리감사실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했지만 그분은 이제 그 이모 이제 또 윤모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어떤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전문 증거보다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그 두 변호사의 진술이 원본 증거로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 증거를 이미 제보를 해서 흔적을 남긴 사람이 말만 아니라 카톡 사진까지 보냈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장 때문에 계속 법원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변호사인 관계로 진술을 바꿨을 강한 의혹을 이미 제기했고요. 이 진술자, 제보자의 진술이 거의 구체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신뢰 회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정감사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시까지 감안해서 네? 아니에요. 주질이 마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7분은 대법원장님 계실 때 7분은 이제 먼저 질의를 하신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현재 상태로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님, 전지원 법원 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해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관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 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